한 달간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종합 전달하는 온에어 이정수 이사, 이상민 팀장입니다. 역시 새해부터 금리에 대한 기사는 어김없이 좀 등장을 하네요. 24년 금리 인하가 세 차례 이루어질 것이다.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목적이 강하긴 한데 이걸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최저시급이 내려갈지 인건비가 내려갈지 사실 저는 내려갈 것 같진 않은데 이로 봤을 때 현금 가치는 결국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가치 지키려면 어느 분야든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 잔금하시는 분들의 대출 금리 정보를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 고정금리 기준으로는 4% 초중반, 변동금리는 4% 후반, 고정금리가 더 저렴합니다. 은행도 금리 인하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상권이 사실 명동이에요. 크리스마스, 신년맞이 등 이번 명동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 하는데요. 사실 육아 때문에 어디 밖에 나가보지 못했지만 홍대가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기사가 있는데 상권 크기로 보면 명동이 훨씬 많았다는 걸로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 계속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명동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를 집중적으로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상권을 분석하는 팁을 간단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상권의 메인을 이루는 상권에서 상부층이 거주 형태인지 근생시설인지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합니다. 상부층에 근생시설이 입점해 있다는 것은 상권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생이 입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부층에 거주 혹은 사무실 형태로 구성을 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1층, 2층 임차 업종의 회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명동 기사 보여드렸으니까 명동으로 예를 좀 들어보면 1층에 뭐가 많나요? 화장품 매장이 정말 많아요. 상부층에 식당이 올라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명동 상권의 경우.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고객의 회전율이 좀 빨라야 돼요. 1층 화장품 매장 같은 경우에는 상품 볼 것 보고 들어오기도 빠르고 나가는 것도 빠릅니다. 근데 카페나 식당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많이 앉아 있어요. 그게 회전율의 차이라고 하는데 임대료가 상당하기 때문에 회전율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대책입니다. 크게 나누어 간략하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공제에 대해선 혼인공제와 출산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증여세 부담 없이 양가에서 부모 찬스를 3억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전세자금과 구입자금 대출이 좋은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됩니다. 저출산과 주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 및 출산 가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되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상가와 토지 등 비아파트 거래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대출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지난해 11월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주택가, 상가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하면서 건축물, 토지 등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 거래량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 토지거래 허가 해제 등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네요. 2023년 11월 전국 상업, 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전월 대비 5.1%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늘었지만 총 거래 금액은 전월 대비 18.6%가 감소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을 보면 거래 금액대별로 50억 미만의 빌딩 거래가 92.8% 수준으로 대부분 꼬마 빌딩 거래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10억 미만이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인 꼬마 빌딩의 경우 금리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고금리와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 경제 여건이 반영되면서 대출 비율을 낮춰 임대료 수입으로 어느 정도 대출 이자가 충당되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공사 비용이 3년 만에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공사원가 상승으로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약 2년 새에 2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업계에서도 공사비는 오르고 사업 수익은 떨어지니 사업 진행에 신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뉴스 인터넷 등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태형건설 PF 대출, 태형건설 워크아웃 등의 사태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부동산 PF 대출에 관해서 이정수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F 대출이 뭔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정말 간단하게 정말 쉽게 설명한다면 공사비 1천억 들어가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하면 미래에 지어질 아파트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제 미래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금 조달 방식인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 개발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거네. 네. 그러면 PF 대출을 왜 그렇게 좀 많이 이용할까? 은행들은 왜 그 사원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뭐 시장이 좋을 때야 뭐 정말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좀 화제의 중심에 있는 태형건설도 PF로 문제가 터진 걸로 보이는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태형건설은요, 2023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의 중견기업입니다. 이제 이 표는 2023년 시공능력평가 20위까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근데 이 표를 보면 사실 시공사 이름만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거를 조금 쉽게 보려면 아파트 이름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시스테이트, DH 아파트가 조금 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푸르지오, 요즘에 좀 푸르지오라는 말이 있던데요. 그 다음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태형건설인데요. 태형건설이 SBS를 설립한 회사이고, 태형건설이 SBS를 가지고 있어. 네, 태형건설이 SBS의 대주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PF로 문제가 터졌는데 SBS까지 문제가 되는 건지, 사실 이게 PF로 터졌는데 SBS까지 날려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나는 너무 아까울 것 같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공중파니까 SBS를 포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에 좀 하도에 오르고 있죠. 이게 뭐냐면 현재 태형건설처럼 위기에 처해져 있는 기업 중에 시세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뭐 오늘은 정말 간단히 PF 대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시공사별 아파트,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드렸습니다. 현업에서 저희는 아무래도 중소형 빌딩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PF를 일으키는 규모의 중개거래가 좀 손에 꼽아요. 영상 첫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은 결국에는 금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매도인들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캐치를 해요. 그래서 확실한 건 현재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협상의 우위에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매입이거나 실사용하는 경우죠. 아니면은 특정 원하는 지역이 딱 있어서 그쪽의 건물을 매입하고 싶다, 근데 매물로 나왔다 라고 할 때는 과감히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협상의 카드를 내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좁은 범위의 지역을 특정해가지고 원하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잘 안 나옵니다. 가격이 좋은 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시라면 시장이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니까 매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딱딱해서 이거를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긴장도 많이 되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안 될까 이거 재밌게? 팀장님이 재미가 없어서. 안녕.